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저는 2년 전 21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남편과 이혼했어요. 돈 잘 벌고 가정적인 남편 덕분에 주변 부러움도 많이 샀던 제가 나이 50에 이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이혼의 전말을 알게 된 사람들은 지옥에나 떨어질 사람들이라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곤 해요. 그만큼 제 이혼은 저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경악을 금치 못하는 전말이 있습니다. 남편과는 당시 이모의 지인을 통해 선으로 만나게 된 사람이었어요. 시아버님이 운영하시던 부품 설비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였던 남편은 결혼 상대로는 손색이 없었습니다. 외모, 경제력, 성격, 특출나게 뛰어난 건 아니었어도 이만하면 충분하지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살다 보니 좋은 것이 사람이 매우 다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기 가족만큼은 정말 잘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유나 엄마, 이번 여름 휴가로 제주도 간다면서?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내 지인이 여행사에 있는데 유나 아빠가 알아봤다더라. 장인 장모 모시고 제주도 간다고 비행기며 호텔이며 괜찮은 패키지 없냐고. 아, 소문이 또 그렇게 나네요. 작년 여름 휴가는 시댁 식구들이랑 보내서 올해는 저희 부모님 모시고 가야 한다고 챙기더라고요. 어쩜? 유나 아빠는 그렇게 처갓집도 잘 챙겨? 내가 살다 유나 아빠처럼 가정적인 사람은 또 처음 보잖아. 애들 운동회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고 주말엔 무조건 가족이라며? 사업하는 사람이라 시간 운용이 가능해서 그런 거죠 뭐. 아이고, 사업한다고 뭐 시간 다 뺄 수 있는 줄 알아? 오히려 월급쟁이보다 더 바쁘다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돈이나 쥐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돈도 잘 벌어 자상해 가정적이야. 아유, 유나 엄마는 좋겠어. 주변에서 그렇게 입을 모아 자랑할 때면 저는 그저 몸둘 바를 모르면서도 은근히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가정적이고 돈 잘 벌어오는 사람만큼 훌륭한 남편감도 없잖아요. 사업도 잘 운영해서 번 돈으로 투자도 잘하고 그 돈을 모두 가족을 위해 쓰니 아쉬울 게 뭐가 있었겠어요. 사실 남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대단히 가족만 위하는 사람까진 아니었지만 저는 나름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불만이라면 가족들을 위하는 것만큼이나 남들도 위한다는 거였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가족을 택하니 남들 눈에는 가족만 위하는 것 같겠지만 가까이에서 지켜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았어요. 당신 이 시간에 어딜 가? 영석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서 오늘 안 들어올 거야. 어? 여보, 근데... 아니야. 잘 갔다 와. 신혼 초에는 야근 후 늦게 들어온 남편이 늦은 시간에 친구 아버지 부고 소식을 듣고 달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필 그날이 저희 결혼 기념일이었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죠. 순간 서운한 마음에 들어 잡으려다가 그래도 그건 아니지 싶어 돌려보낸 게 시작이었어요. 그래도 내심 결혼 기념일이라고 꽃이라도 하나, 머리핀 하나라도 없을까 종일 기대한 제 잘못이었죠. 다음날 다 지난 결혼 기념일 선물로 넥타이 하나를 내밀었을 때 남편은 좀 놀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야? 우리 결혼기념일이라 샀어. 당신 한 번씩 넥타이 필요한 일 있을 때마다 마땅한 게 없는 것 같아서. 결혼 기념일? 벌써 그렇게 됐나? 그게 전부였어요. 3년 동안 잘 살아줘서 고맙다는 둥, 아이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는 둥, 인사치레도 없었죠. 그래도 마음이 쓰였는지 그날 저녁 현금 30만 원을 봉투에 담아주며
필요한 거 사라고 하더라고요. 뭐라도 챙겨줬으니 된 거 아니냐 싶겠지만 남들한테 봉투 내밀 때는 그냥 주는 법이 없는 남편인지라 서운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앞으로도 건강하셔라. 친구 결혼식에는 재수 씨한테 잘하고 잘 살아라. 뭐 그런 말을 하니까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런 말이 더 필요한 법인데 남편은 전형적으로 저한테만 꼭 말해야 아느냐고 이해를 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살면서 정말 거슬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고향 누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사는 곳이 남편 고향도 아니었는데 무슨 인연인지 같은 동네 고향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이 호프집을 하더라고요. 우연히 들어간 호프집 주인이 그 누나라는 걸 알고 남편은 얼마나 챙기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형편이라는 걸 알고 틈만 나면 가서 도와줘야 한다는 핑계로 사람을 모아 호프집에 출근을 했거든요. 그도 모자라 그 호프집에 전등 나간 거, 수도 문제 생기는 거 죄다 남편이 나서거나 사람을 보내 해결해 주었어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미진 씨도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일 텐데.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 나한테 연락했겠어? 곤란하니 그렇지. 그리고 좀 도와주면 어떻다고 불만이야, 당신은? 아니, 불만이 아니라 그래도 결혼한 사람인데 시도 때도 없이 불러서 써먹으니까 그렇지. 당신한테 시키는 거 아니잖아. 내가 시간 남아 도와주겠다는데 왜 그래? 돕고 살자, 돕고, 어? 남편이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돕고 사니 주변에서는 가정 안팎으로 자라는 호인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게다가 남편은 시댁을 끔찍히 생각해요. 정확히는 시어머니와 하나뿐인 여동생인 신우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 그 두 사람이 의지할 곳은 자기뿐이라며 책임감을 느껴 그렇다는데 좀 심했습니다. 원래는 합가하자고 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합가를 마다한 게 시어머니였고요. 남들한테 시집살이 시킨다는 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며느리 눈치 보고 살기 싫다며 거절했죠. 대신 시댁과 같은 아파트에 살며 잦은 만남이 있긴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머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딱히 시집살이라고 시키는 것도 없었고 오히려 저희 애들 어렸을 때 봐주시기도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죠. 신혼 초부터 시댁에 수시로 드나들며 어머님이나 신우에게 필요한 건 없는지 살뜰히도 살폈습니다. 근데 저도 할 말은 없는 게 그만큼 거리가 있는 친정 부모님도 잘 챙겼어요. 저한테 말도 없이 때 되면 보양식 사다 보내드리고 안부 전화도 틈틈이 드리고요. 그러니 제가 무슨 불만을 가지고 살았겠어요. 내색하기 힘든 불만이라면 남편 인생 순위에 저만 제일 마지막이라는 것뿐이었죠. 여보, 나 백화점 갔다가 봐둔 옷이 있는데 이번 생일에 사도 될까? 당신 옷 많잖아. 옷장만 봐도 당신 옷이 대부분인데 무슨 옷을 또 사? 옷이 뭐 없어서 사나? 마음에 든 옷이 있으니까 사는 거지. 요즘 경기 안 좋아서 회사도 잘 안 돌아가. 다음에 사. 좀 섭섭하네. 지난달 아가씨 생일에는 큰돈 썼으면서. 뭐? 나 다 알고 있어. 당신 아가씨 생일에 중고차 사줬다며. 동생 생일에는 차도 사주면서 마누라 생일에 그 몇십짜리가 아까워? 애 데리고 다니기 힘들다고 해서 중고로 사준 거잖아, 중고로. 당신은 남이 사정 뻔히 알면서 그런 식으로 말해? 섭섭해서 그렇잖아, 섭섭해서. 가정적인 유나 아빠는 마누라 생일에 뭘 해줬을까? 사람들 은근히 되게 물어봐. 근데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하면 당신 체면은 뭐가 돼? 내 체면 타령은? 아유, 알아서 해. 이왕 사줄 거면 처음부터 말도 좀 좋게 하고 사게 해줬으면 좋잖아. 됐어, 안 사. 사라고 사. 사라는데 이제 말투 문제야? 됐어.
당신 가만 보면 세상 사람들한테 다 친절하면서 나한테만 박해, 나한테만. 그때가 결혼 후 5년 차였을 거예요. 5년이면 저도 참기도 많이 참았잖아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서운하다는 티를 내도 남편은 제 마음을 잘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남들한테 말하기도 부끄럽고 친한 친구는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했었죠. 참다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내색을 하면 시어머니도 그 문제만큼은 남편 편이었어요. 밖에서 일하는 사람 머리 아프게 그런 걸로 신경 쓰게 하지 마. 너 미진이 도와주는 걸로도 한 소리 한다며. 미진이 걔가 어려서부터 집도 어렵고 시집도 잘못 가서 고생 많다더라. 여자가 그렇게 사사건건 밖에 일까지 나서서 간섭하면 남자가 고달파. 아니, 간섭하는 게 아니라 유나 아빠는 너무 지나친 면이 있어요. 솔직히 그렇게 다른 사람들 다 챙기면서 저만 뒷전이고. 시어머니의 말에도 서운해 한마디 하면 그나마 제 편을 들어줬던 건 신우였습니다. 남편과는 2살, 저랑은 동갑이었는데 남편과의 갈등에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준 사람이었죠. 언니 말이 맞지 뭐. 엄마는 엄마도 여자면서 그것도 몰라줘? 남편한테 1순위가 처자식이 되어야지. 오빠는 가만 보면 너무 남이 먼저야. 언니, 마음 풀어요. 오빠가 장남으로 너무 책임감 강하게 커서 그런지 남일도 그냥 못 지나치더라고요. 고마워요, 아가씨. 그래도 내 마음 알아주는 건 아가씨밖에 없네. 겉보기에 평범한 시댁의 문제라면 딱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애물단지 같은 신우였어요. 신우는 어렸을 때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낳고 혼자 애를 키웠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2살 된 시조카를 혼자 키우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신우한테 너무 상처가 되는 이야기라 꼬치꼬치 묻진 못했지만 아무래도 남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님이 남기고 간 재산이 좀 되고 육아도 어머님께서 도와줬으니 가능했지 아니면 어림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늘 어머님한테도 남편한테도 신우는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였어요. 남편이 시댁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시조카까지 챙겨 아빠 노릇을 자처한 적도 참 많았습니다. 남편한테 버림받고 혼자 애 키우는 여동생이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그 문제로도 내색하기 힘든 섭섭함이 있었죠. 첫째 딸의 운동의 날이었습니다. 딸에게 첫 번째 운동회이기도 해서 부모로서 저도 참 설레는 날이었어요. 카메라를 챙겨 딸 운동회 구경을 갔었는데 딸 100m 달리기 시합에서 1등으로 들어왔죠. 너무 기뻐 사진도 찍고 환호하는데 방금까지만 해도 옆에 있던 남편이 없는 거예요. 어딜 갔나 싶어 나중에 보니 그때 마침 시조카가 가판대에서 사고 싶은 장난감이 있다고 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유나 첫 번째 운동회인데 그걸 안 보고 갔단 말이야? 첫 번째, 두 번째 그게 뭐가 중요해. 내년에도 할 건데. 1등으로 들어왔는데 아빠가 봐주면 좋지. 태준이 장난감이야. 끝나고 사줘도 될걸. 아빠가 다 보고 있었다고 생각할 텐데 유나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봤다고 하면 되지. 굳이 솔직하게 말해야 해? 아유, 적당한 거짓말로 다 같이 기분 좋으면 됐지. 결국 딸에게는 엄마랑 아빠가 그 순간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딸이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했으니 그럼 된 것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두고 제가 서운하다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전부터 은근히 시조카와 저희 아이 사이에서 시조카를 챙길 때마다 마음이 좀 상했죠. 하지만 아빠 없이 자라는 애인데 저도 너무 야박하게 굴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우가 제 눈치를 보기도 하고요. 언니, 미안해요.
태준이가 이상하게 졸라대는 바람에 유나 차례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든 달래서 좀 말려봤을 텐데.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인데요, 뭐. 그 옆에서 속도 없이 남편이 사준 장난감 종에 푹 빠져 있는 시조카가 안 미워 보였다면 솔직히 거짓말이겠죠. 신호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니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도 괴롭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새 시집이나 가면 낫지 않을까 싶어 선을 주선한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아가씨, 나 아는 사람 중에 공기업 다니는 괜찮은 남자 있거든요. 그것도 초혼인데 멀끔하게 생겨서 돈도 잘 번다고 하더라고요. 아가씨 한번 안 만나볼래요? 네? 저는 그런 자리는 부담스러워서요. 애까지 있는데 총각한테 시집 가는 게 염치 없기도 하고. 총각은 부담스러워서 싫다고 해서 마침 결혼에 사별한 젊은 남자를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무나 붙이는 것도 아니었어요. 한 가족이 될 사람인데 골치 아프면 안 되잖아요. 외모, 직장, 인품 다 따져서 괜찮은 사람만 소개했는데 신호는 그때마다 번번이 거절하는 거예요. 언니, 저 결혼 생각 없어요. 태준이 생각하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요. 태준이 생각하면 더 새 출발해야 하지 않겠어요? 태준이 더 크기 전에 아빠 있으면 더 좋잖아요. 아가씨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생겨서 좋고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엄마도 계시고 언니한테는 염치 없지만 오빠도 있어서. 그럼 모험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태준 아빠처럼 도망 안 가라는 법도 없고. 신우는 그때 애아빠가 소리 소문도 없이 잠적해버린 데에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본인한테 그만한 상처가 있으니 어렵다는데 제가 나서서 만나보라고 부추기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와 같은 생각이긴 했는데 신우가 싫다니 더는 설득하지 않았죠. 남편은 신우와 같은 생각으로 괜히 남자 때문에 문제 생겨 힘들게 살 바에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는 쪽이었고요. 혼자 잘 살고 있는 애한테 바람 넣지 마. 안 그래도 남이 힘들게 사는 거 알잖아. 아가씨 힘들게 사는 거 아니까 그렇지. 그리고 태준 아빠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었던 거지. 모든 사람이 뭐 태준 아빠 같을까 봐? 내가 작년에 소개해준다던 그 공기업 다니던 총각도 올 초에 결혼해서 진짜 잘 산다더라. 사람이 성실하고 자기 부인 아껴주며 사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딨다고. 당신은 아가씨가 남자한테 사랑받고 사는 게 싫어? 내가 싫어 그러겠어. 똑같은 꼴 당할까봐 그렇지. 당신은 모르겠지만 애 데리고 시집 가는 거 보통 일 아니야. 본인도 그 가족들도 얼마나 눈치를 봐야 하는데 남이만 눈치 보고 살겠어? 우리 엄마도 남이 받아줘 고맙다고 굽실거리겠지. 난 그 꼴 못 봐. 결혼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 남편이나 신우나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문제였어요. 반대로 남편이나 신우가 생각하기엔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겠지만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신우는 남자 한 번을 안 만나고 애만 키우고 살더라고요. 저도 몇 번 그렇게 주선하다 안 되겠구나 싶어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신우랑 함께 가다가 아는 지인이 나서서 주선을 한 적이 있었어요. 유나 엄마, 어제 마트에서 그 옆에 있던 사람은 누구야? 인물이 꽤 괜찮던데. 아, 신우예요. 왜요? 어머, 그래? 결혼은 했고? 내가 아는 사람 아들이 지금 딱 결혼 정년기거든. 둘이 얼굴합이 괜찮을 것 같던데. 아, 결혼은 아니고 미혼모예요. 애 하나 있는. 아유, 그래? 아이, 그게 좀 아쉽긴 하네. 그래도 인물은 좀 좋던데. 아가씨가 인물이 좋기는 해요. 근데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결혼은 좀 힘들어서 여태 혼자예요. 딱하네. 유나 엄마가 그렇게 잘 지내는 사람이면 성격도 괜찮을 텐데.
그쪽에서 괜찮다고 하면 한번 주선해볼까? 글쎄요, 아가씨가 결혼에 관심이 없어서요. 관심 없어도 인연은 다 있다더라. 보고 아니면 많은 거지 뭐. 신우를 본 지인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그 자리에서 바로 지인에게 연락해 물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쪽에서도 12살짜리 아들이면 다 컸으니 괜찮을 것 같다며 소개에 응하고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도 어리둥절했지만 번번이 거절한 신우가 생각나 제 쪽에서 정중히 사양했죠. 그런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또 그 마트에서 만난 거예요. 이번엔 그때 말한 그 청년과 그 엄마 되는 사람도 함께 있었고요. 어머, 유나 엄마, 여기서 또 보네. 안녕하세요. 유나 고모라고요. 만나서 반가워요. 마침 잘 됐다. 내가 그때 말했던 총각이 바로 이 총각인데. 아우,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갑자기 이러시는 법이 어딨어요. 제가 그때 분명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양새가 제가 신우 몰래 그 남자랑 만나게 한 꼴처럼 보여서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날이라도 잡은 것처럼 뭐 어떠냐며 적극적으로 그 총각을 제 신우 옆에 붙였죠. 어머, 이렇게 보니까 딱이다. 홍철이 엄마, 내가 그랬지? 둘이 얼굴합이 딱 맞다니까. 그렇네. 우리 홍철이랑 잘 맞네. 만나서 반가워요, 아가씨. 네? 그게... 죄송합니다. 사전에 얘기가 안 된 부분이라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뭘 나중에야. 칼 뽑은 김에 무라도 잘라야지. 지금 연락처 교환해요. 아주머니. 저 혹시 괜찮으시면 번호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게... 저는 신우 눈치를 살피고 신우는 제 눈치를 살피고 얼마나 진땀을 뺐던지요. 결국 분위기에 휩쓸려 신우는 남자에게 전화번호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후 신우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렇게라도 남자를 만났으면 싶었는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떠민 것 같아서요. 아가씨, 미안해요. 아주머니가 전에 우리 둘이 있는 거 보고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연락 오더라도 정중히 거절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 이런 적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알죠. 그때 내가 제대로 거절했어야 했는데 부족했나 봐요.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일화 정도로만 여겼는데 그 일로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가 지나도록 제게 별 말이 없길래 신우 손에서 적당히 거절한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에게 연락이 왔는데 신우가 경찰서에 있다는 거예요. 놀란 저희 부부는 황급히 경찰서로 뛰어갔는데 신우가 한쪽에서 경찰의 보호 아래 바들바들 떨고 있더라고요. 남이야! 오빠! 신우는 남편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손을 바들바들 떴는데 제가 심장이 다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는 그때 마트에서 본 그 총각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스토킹으로 신고가 들어와서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스토킹 혐의가 충분해 보입니다. 고소로 진행하셔도 좋고 합의하셔도 좋고요. 스토킹이요? 합의는 무슨 합의? 당장 고소 진행해 주세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거절한 신우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귀찮게 군 모양이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는 것도 모자라 마트에서 잠복해 있다가 신우 뒤를 밟아 집까지 알아내고요. 그도 모자라 거절하는 신우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며 하자 있는 년 데려가 주겠다는데 어딜 감히 자기를 거절하느냐고
난동을 부린 모양이에요. 그런 사람이다 보니 결혼 정년기에 홍기를 놓치고 미혼모라는데도 개의치 않았던 거지요. 그 일 때문에 저는 한동안 시댁에서 죄인 아닌 죄인이었습니다. 불쌍한 신우 치워버리고 싶은 짐짝처럼 취급해 아무나 소개해줬다면서요. 저에게 늘 잘해주시던 시어머니께서도 한동안 저와 말도 안 섞으셨고 남편은 거의 일주일을 시댁에서 출퇴근할 정도였죠. 솔직히 제가 주선한 손도 아니어서 억울했지만 제 지인이라는 이유로 저도 미안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뒤로는 한 번도 신우에게 선자리를 제안해 본 적도 없어요. 선자리가 뭐예요? 연애라도 해봐라 말도 못 꺼냈죠. 그렇게 20년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20살이 된 딸을 데리고 산부인과를 찾은 날이었어요. 대학 입학하기 전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하려고요. 딸이 성인이 되니 남자친구 문제도 신경이 쓰이고 주변 엄마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니 이미 했다는 집도 덜어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싶어 다음날 바로 딸을 데리고 산부인과로 간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저희 병원에선 따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임신 중단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도 불법이고요.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너무 사정이 급해서 어떻게 안 될까요? 아가씨? 아, 깜짝이야. 해 떨어질 뻔.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임신 중단이라니. 임신했어? 연애의 연자도 모르는 신우가 임신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신우 나이가 48이었어요. 제 주변에 이른 폐경과 갱년기로 고민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 나이에 임신으로 고민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저도 달마다 하던 월경이 끊기는 일도 잦고 그마저도 양이 줄었거든요. 슬슬 폐경기에 다다랐구나 싶었는데 신우는 느닷없이 임신을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우물쭈물 변명하며 사라진 신우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얘 접종을 마치고 바로 시댁에 찾아갔어요. 신우 방문을 열고 들어가 자초지정을 물었죠. 아가씨,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임신이라니. 쉿, 엄마 들어요. 언니, 이거 진짜 비밀이에요.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아니 무슨 일인데. 애 아빠는 누군데? 신우는 행여 어머님이 듣기라도 할까봐 펄쩍 뛰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하지만 애 아빠가 누구냐는 말에는 대답하지 못하더라고요. 신우는 대신 아이를 지울 거라며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낳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았지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 저도 돕죠. 아무한테도 밝히기 싫어서 그래요. 이 일도 거기서 언니 안 만났으면 저 혼자 묻고 갈 일이었어요. 언니, 저 좀 살려줘요. 이거 엄마나 오빠가 알면 저 죽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말은 안 해도 태준이도 애아빠 없이 낳았다고 원망 아닌 원망을 샀는데 이 나이에 임신한 것도 남사스러운데 거기다 또 애아빠도 없이. 아유, 참 조심 좀 하지. 내가 좀 알아볼게. 근데 아가씨 의외네. 아무도 안 만나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몰래 남자는 만나고 있었던 거야? 언니, 저 진짜 너무 창피하니까 더는 묻지 말고요. 네? 반백살 바라보는 나이가 그래요. 남편 있는 제가 아이를 가졌대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애 아빠도 없이 미혼모로 살다가 또 아빠 없는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시어머니도 난리가 나겠죠. 안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데 그 일로 충격이라도 받게 되면 큰일이고요. 그래서 저도 수소문에 신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했습니다. 신우가 급하게 수술을 하고 온 날 저는 걱정된 마음에 신우에게 전화를 했었어요. 아가씨, 몸은 좀 어때? 괜찮아요. 고마워요, 언니. 신경 써줘서. 아가씨 일에 내가 신경 써야지. 누가 신경 써?
당분간은 어머님한테도 몸이 좀 안 좋다고 하고 내내 누워 있어. 내가 미역국이라도 끓여다 줄까? 됐어요. 엄마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고마워요. 막상 또 그렇게 됐다고 하니 제 마음도 착잡하고 신혼 목소리도 좋지 않아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 뒤에서 제 통화를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야? 남이 아파? 어? 여보, 언제 왔어? 기척 좀 내지. 사람 간 떨어지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감기 기운이 있는 모양인데. 그냥 감기 기운이 아닌 것 같은데 감기 기운이면 어머니한테 왜 거짓말을 하고 누워있으래? 아유, 좀. 이만큼 말했으면 적당히 넘어갈 줄도 알아요. 뭘 그렇게 꼬치꼬치 다 알려고 그래? 여자들 일에. 이게 그냥 여자들 일이야? 내 동생 일이지? 당신 사실대로 말 안 해? 남편이 그렇게 저를 다그쳤지만 저는 순순히 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만히 듣던 딸이 대뜸 그러는 거예요. 고모 임신해서 그런 거 아니야? 유나야! 뭐? 임신이라니? 남이가 임신이라고? 아유, 진짜 너는 왜 어른들 일에 나서서. 남편은 적잖이 당황했는지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더라고요. 자기 집 일에는 누구보다도 극성인 남편이 알게 됐으니 야단났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황급히 변명하듯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잘 몰라. 아가씨가 비밀로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해서 내가 말 안 한 거지. 도와달라 그래서 수술 잘한다는데 알아줬고 오늘 하고 와서 몸 괜찮냐고 물은 거야. 당신 괜히 나서지 마. 아가씨도 여잔데 오빠가 이 사실 알게 됐다고 하면 얼마나 민망하겠어. 그리고 당신 나서면 어머님 알게 되는 것도 시간 문제인데 어머님 아셔봤자 좋을 거 있어? 거기다 태준이는 어떻고.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해, 응? 남편은 착잡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남편이 시댁으로 튀어갈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다행히 남편은 제 말에 납득을 했는지 그날 바로 시댁에 가진 않았습니다. 신우 낌새를 보아 신우에게 아는 체 한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큰 산 하나를 넘었구나 싶던 어느 날이었죠. 아무래도 마음이 쓰여 미역에 문어를 넣어 죽을 끓여 시댁에 들른 날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어머니 계셨어요? 경로당 가신 줄 알았는데 아가씨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죽 좀 쏘았어요. 그 정도는 아닌데 뭘 그런 수고를 했어. 가만히 있어봐라.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왔음을 알리려는지 신우 방으로 가서 문고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문을 열다 마시고 갑자기 빤히 서 계시더라고요. 이렇다 저렇다 말도 안 하시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다가가려는데 갑자기 문을 닫는 겁니다. 왜요? 아가씨 자요? 아니다. 곧 나올 거다. 무슨 죽을 썼는데? 미역이랑 낙지를 좀 넣었어요. 기장미역인데 친구가 부산 살아서 좋은 거 보내줬거든요. 미역이 다 거기서 거기지. 그래도 현지인이 좋다고 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아가씨는 왜 안 나오지? 아가씨, 나 왔어. 나와서 죽 좀 먹어봐. 그때 아가씨 방문이 열렸는데 저는 순간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회사에 있어야 할 남편이 그 방에서 나왔거든요. 정신없이 들어오느라 현관에 남편 신발이 있는 줄도 몰랐던 거예요. 자기 집이니 남편이 시댁에 있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전부터 종종 시간 될 때마다 대중 없이 시댁을 찾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 촉이라는 게 발동되더라고요. 둘 얼굴이 이상하게 붉게 상기되어 있었거든요. 당신이 왜 두 사람이 거기서 나와? 언니 왔어요? 오빠가 갑자기 찾아와서 얘기 좀 하다가. 이야기? 당신 설마. 어머니, 저 이만 가볼게요.
그래라. 남편은 그다지 놀란 기색도 없이 저를 지나쳐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님이 있는 자리라 저도 조심스러워서 그 이상의 내색은 못했어요. 그때는 뭔가 이상하다, 어라 싶은 촉이 발동했던 건데 신우 임신 문제로 찾아왔구나 싶었어요. 기어이 신우한테 아는 체 했구나. 아, 둘이 얼굴 붉히며 싸우기라도 했구나 했지요. 어머님 몰래 물어보니 신우도 남편이 그 일로 찾아온 게 맞다고 했었어요. 별말은 없었고 그냥 좀 혼이 났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 자꾸 그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남편과 신우가 같은 방에서 상기된 얼굴로 나오는 그 장면이요. 평소 남편 생각하면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었는데 어머님께서 방문을 열다 멈칫하시며 닫으신 거나 두 사람이 평소와 같지 않다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한번 두 사람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니 그 뒤로 자꾸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걸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당신 말이야. 아까 아가씨랑 무슨 얘기했어? 갑자기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까 둘이 베란다에서 되게 즐거워 보이던데. 그냥 회사 이야기, 태준이 이야기 했겠지. 회사 일이랑 태준이 일인데 그렇게 즐겁게 할 일이야? 이 사람이 오늘따라 왜 이래? 저는 그때 제가 이상해진 줄만 알았습니다. 넋을 놓고 남편과 신우를 의심하면서도 제가 미쳤다 싶어 제 뺨을 때린 게 여러 번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러 날 제가 근심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걸 눈치챈 건 대학 입학을 앞둔 딸이었죠. 한창 거실에 앉아 빨래를 개우고 있을 때였어요. 아휴, 내가 미쳤지 미쳤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엄마, 유나야, 짐은 다 쌌어? 빠진 거 없나 잘 챙겨봐. 나중에 사려고 하면 다 돈이야. 다 챙겼어. 근데 나 엄마한테 할 말 있는데. 할 말? 무슨 말? 딸은 갑자기 찾아와 그렇게 말하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대학 기숙사 갈 생각하니 마음이 뒤숭숭한가 싶었어요. 그런데 딸이 꺼낸 말은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죠. 전부터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오래 고민했는데 요즘 엄마 보니까 말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무슨 일인데 그렇게 뜸을 들이고 그래? 너답지 않게. 작년에 말이야. 엄마 현숙이 모아서 만나러 갔던 날. 그때 할머니가 삼계탕 해준다고 해서 석준이랑 둘이 할머니 집 갔던 날 엄마도 기억하지? 삼계탕? 아, 그랬지. 장성이모 할머니가 토종닭 잡아서 보내줬다고 했던 날? 갑자기 그날이 왜? 나 그날 이상한 거 봤거든. 이상한 거라니? 그날 내가 갔을 때 할머니도 가스에 불 올려놓고 잠들어 계셨거든. 고모도 있댔는데 집이 너무 조용해서 고모 방에 갔는데 거기에 아빠가 있더라고. 그 순간 목구멍이 탁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딸이 그 이야기를 시작하자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고모 방에는 침대가 없잖아. 둘이 바닥에 누워서 잠들어 있었는데 고모 손이 아빠 팬티 속에 있었어. 딸은 그렇게 말하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마치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을 했다는 듯 아래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면서요. 거기서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잠결에 그랬나 보다. 유나 네가 잘못 봤겠지. 그런 말로 어영부영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목구멍이 콱 막힌 듯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오랜 침묵 끝에 제가 선택한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 왜 말 안 했어? 그때는 무서웠어. 무서웠다고? 뭐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까 봐. 알았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도 아빠랑 고모 의심하고 있었던 거지? 저는 딸에게 들키면 안 될 것을 들킨 기분이었어요. 제가 다 민망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정작 딸한테 보이면 안 될 꼴을 보인 건 그 두 사람인데 말이에요. 엄마도 너도 그냥 착각한 거겠지. 엄마가 제대로 알아볼 테니까 유나 너는 신경 쓰지 마. 그거 석준이는 본 거 아니지? 석준이는 그때 바로 화장실에 가서. 그래, 석준이한테는 내색하지 말고. 딸에게 기숙사 들어갈 준비나 제대로 마치라며 방으로 들여보낸 후 저는 안방 화장실로 들어와 변기를 부여잡고 구역질을 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힌다는 생각에 크게 숨을 들어 마시는 순간 헛구역질이 나왔거든요. 저는 찬물로 세수하고 앞으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했어요. 물론 그게 쉽지는 않았죠. 하지만 제가 당장 뭘 하겠어요. 이렇다 할 증거도 없이 대뜸 찾아가 둘이 무슨 사이냐 그렇게 물을 순 없잖아요. 그 뒤로는 일단 내색하지 않고 두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지를요. 일부러 시댁에 연락도 없이 찾아가 둘이 함께 있는지도 살폈어요. 그렇게 의식하고 보기 시작하니 별게 다 의심스럽고 수상하더라고요. 평범한 남매 지간보다 더 각별한 사이긴 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딱 거기까지였어요. 둘이 껴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소식 주고받으며 하하호호 대화나 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둘이 분명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잡히는 게 없으니 속이 다 타들어갈 지경이었죠. 그때 대학에 간 딸이 연락 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안 쓰는 핸드폰이 있는데 그거 CCTV로도 쓸 수 있대. 뭐? 아빠 몰래 집에 CCTV라도 설치하자는 거야? 안 그러면 어떻게 증거를 잡겠어. 설치해서 아니면 다행인 거지만 솔직히 지금 엄마도 되게 불안하고 힘들잖아. 나도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지금 아무것도 집중이 안 돼서 미치겠어. 유나야, 엄마도 솔직히 무서워. 무서워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심증이 이렇게 확실한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 아니, 유나야. 엄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게 맞나 싶어. 그냥 엄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닐까?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아빠랑. 나도 그날 두 눈으로 그거 목격하고도 내가 꿈을 꿨나 했어. 그 뒤로 두 사람 보는 게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 솔직히 엄마, 나 그날 산부인과에서 고모 봤을 때 고모가 임신했다는 소리 듣고 그날 일부터 떠올랐었어. 아휴, 정말 미치겠다. 아휴,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정황상 그때 신우의 임신이 남편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추측이었어요. 소름 돋게도 그게 남편의 아이였다고 가정하면 모든 일이 딱딱 들어맞긴 했습니다. 남자 만나는 낌새라곤 눈꼽만큼도 없던 사람이 임신했던 것, 신우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 단순히 시어머니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많은 공백이 느껴졌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딸의 말대로 딸이 안 쓰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안방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남편이 신경 쓰지 않는 곳을 찾아 전선을 연결해놓고 상시 녹화와 녹음이 되도록 했지요. 저는 일부러 신우가 집에 왔을 때 두 사람을 두고 자리를 떠보기도 하고 집을 비워보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여러 날 동안 이렇다 할 증거가 안 잡히더라고요. 제가 망상에 빠졌나 정말 의심에 돌아버렸나 싶던 차 결정적 단서가 잡혔더라고요. 두 사람이 안방에 들어온 것 아니고 안방 근처에서 하던 대화 소리가 잡힌 것이었죠. 오빠,
슬슬 회사 정리해야 하지 않아? 그거 우리 태준이 물려주기로 했잖아. 태준이 대학 졸업하면 바로 데려가서 일 가르쳐야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태준이도 석준이도 내가 알아서 해. 뭐야? 왜 갑자기 말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오빠가 분명 회사는 태준이 거라고 했었잖아. 이제 와서 언니 아들이라고 석준이만 챙기려는 거 아니지? 남이야,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리고 지금 석준이 고작 18이고 나도 겨우 50 좀 넘었어. 은퇴 생각하기엔 이르고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남들이 봤을 땐 물려줘도 석준이한테 가야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적당한 그림을 만들 때까지 기다려보란 말이야. 석준이 대학이나 가서 자기 진로를 정해놓고 나야 내가 태준이를 챙기든지 말든지 하지. 점점 더 불안해. 평생 나 혼자 산 것도 억울한데 이제 와서 우리 아들까지 찬밥 신세 될까 봐. 그렇다고 내가 태준이 안 챙긴 건 또 뭐 있어. 어려서부터 아빠 필요한 장소는 다 갔는데 용돈에 저 생활비, 태준이 학비, 입대까지 나 할 만큼 했어. 그건 알아. 오빠 탓하는 거 아니야. 그냥 불안하다고. 저는 잘 안 들리는 그 음성을 듣고 또 듣고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거의 두 사람이 한 말을 외울 지경이 되었죠. 저는 그야말로 뒤통수에 폭탄이 날아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조카를 단 한순간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시조카가 남편과 좀 닮은 거야. 남매라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희 딸은 아니지만 딸은 고모 닮아 나오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왜 멍청하게 그 생각을 못했을까? 후회하기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시조카와 남편의 관계만 확실히 알 수 있어도 그보다 더한 증거는 없겠다 싶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고민 끝에 저는 아들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시조카는 입대해서 군대에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시조카 휴가 날에 맞춰 아들에게 연락해 보기로 했어요. 앞으로 적어도 2년 뒤면 군대를 가게 될 테니 이것저것 군대에 대해 물어보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같이 목욕탕에 가서 형이 쓴 칫솔을 가져오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솔직히 어린 나이도 아니었기에 그게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아들은 이렇다 저렇다 할 말 없이 순순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상황에 취해 몰랐죠. 아들까지도 그 두 사람을 수상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요. 엄마, 여기 태준이 형이 쓰던 칫솔 몰래 가져온 거야. 석준아, 고마워. 아이, 그리고 이거. 어쩐지 우물쭈물거리던 아들이 제게 건넨 건 투명 비닐이었습니다. 처음엔 든 게 안 보여서 뭔가 싶었어요. 이게 뭐냐고 쳐다보니 아들이 천천히 열어 보여주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석준아, 이건... 혹시 몰라서 형 머리카락이 너무 짧아서 쉽진 않았는데 흰머리 있다고 하면서 뽑은 거야. 고작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무슨 생각이길래 그렇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에 저는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었어요. 태준이 형 아빠가 어쩌면 아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었어. 왜? 아빠가 고모랑 하는 이야기 들은 적 있거든. 중학생 때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고모가 갑자기 죽으면 아빠 보고 태준이 형 책임져야 한다고.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 노릇해야 한다고. 태준이 형은 아빠 자식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 근데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무서워서 엄마랑 아빠가 이혼할까봐 말하면 혼날 것 같았어. 그래, 고마워, 석준아. 저만 눈뜬 장님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아니면 그것들이
애들 앞이라고 경솔했든지요.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오랫동안 남몰래 가슴 아리했을 생각을 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절대 그 년놈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요. 저는 남편 칫솔과 시조카의 칫솔을 이용해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아니길 바랬지만 솔직히 말해 아니라고 나올 확률은 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친자 관계가 성립된다는 결과지를 받게 되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화장대 안에 안 보이는 곳에 결과지를 일단 숨겨놓고 일어나는데 머리가 핑 도는 거예요. 며칠 제대로 먹지 못한 탓도 있지만 아무래도 충격이 된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 뒤로 기억이 없었어요. 일어나 보니 아들이 제 곁에 앉아 있었죠. 때마침 남편도 병실로 들어오고 있었고요. 집에만 있던 사람이 무리를 했으면 또 얼마나 했다고 쓰러지길. 혹시 모르니까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래. 그래. 아빠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석준아 아니야. 하지 마. 화난 아들이 남편을 향해 눈을 부릅뜨며 일어나는 걸 황급히 말려야 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지만 제게 필요한 증거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아들의 손을 강하게 쥐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쳐다보자 아들은 씩씩거리면서 자리에 앉더라고요. 전에 없던 아들의 행동에 남편은 좀 놀란 것 같았지만요. 남편과 함께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저는 병원에 며칠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밀 검사와 심신 안정을 핑계로요. 남편은 순순히 그러라며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다 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함께 병실을 쓰는 여자가 참 자상한 남편을 뒀다 한마디 하는데 얼마나 기가 찼는지 모릅니다. 평생 그런 연극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남자는. 아들에게는 밥을 챙겨 먹어야 하니 당분간은 할머니 집에서 통학하라고 해뒀어요. 그건 역시 제가 필요한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죠. 그리고 입원한 지 이틀날이 되던 날 저녁, 저는 그렇게 원하던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절대 들어올 일 없다고 생각했는지 시누이를 집으로 불러들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없는 안방에 제가 평생을 썼던 그 침대에 누워 그 어떠한 꺼리낌이나 부끄러움도 없이 일을 치렀더군요. 밝은 전등 아래 적나라한 행위와 끈덕진 신우의 교성에 저는 결국 끝까지 보지도 못하고 휴대전화를 끄고 말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고 나니 서름이 밀려오더라고요. 끄끄 간신히 참아 울던 저는 결국 오열하며 잠든 병실 사람들을 깨우고야 말았죠. 이봐요.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저기요. 간호사님! 아이고, 내가 나가서 데려와야겠네. 대체 무슨 일인데 그렇게 서럽게 울어요, 울기를. 듣는 내가 다 가슴이 벌렁벌렁하네. 왜 그래요, 왜? 난생 처음 낯선 사람 품에 안겨 온몸에 수분이 다 빠질 때까지 울었습니다. 간호사, 의사가 전부 와서 상태를 살피고 제게 진정제를 놓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온몸에 힘이 풀려 병실 위에 늘어진 떡처럼 늘러붙어 잠이 들었죠. 차라리 영영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저는 퇴원하자마자 제가 모은 증거를 가지고 시댁에 갔습니다. 딸도 아들도 오라고 해서 한자리에 모았어요. 처음에는 퇴원 기념으로 저녁이나 먹나 보다 하고 모인 사람들이라 표정이 참 밝더라고요. 언니, 그만해서 다행이에요. 큰 병이 있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데요. 큰 병이라면 병이지. 근데 그게 나한테 있는 건 아니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내가 아가씨 아들, 태준이 아빠를 찾았어. 네? 저는 신우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그걸 보더니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그거였습니다. 지금 장난해? 어디서 이딴 조작된 결과지를 가지고 와서? 목적이 뭐야? 당신 갑자기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진짜 끝까지 뻔뻔하네. 그러니 지금까지도 그 추접한 관계를 이어왔겠지. 이건 언니, 그게요. 저 아가씨 변명 들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말씀해 보세요. 놀라지도 않는 걸 보니 어머니도 알고 계셨죠? 그때 저 여기 왔을 때 아가씨 방에서 두 사람 뭐 하고 있는지 어머님은 보신 거죠? 솔직히 말해 저는 어머님이라도 몰랐던 일이라고 해주길 바랬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을 인간적으로 좋아했고 5년 전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를 대신해 제가 끝까지 모셔야 할 어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러시더군요. 남이 저게 외로워서 그런 거지. 그러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일 키우지 마라. 네? 어머니, 여기 지금 유나 석준이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뇨. 손주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실 수 있어요? 어차피 둘은 남남이다. 안 될 것도 없지. 명철이 5살 때 내가 명철이 아버지랑 결혼해서 남이 데리고 들어온 거야. 그건 또 생각지 못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피가 섞인 친남매는 아니어도 남편 5살 때부터 친남매처럼 지냈으면 친남매지.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평생을 남매처럼 산 두 사람이 붙어먹어서 애 가진 게 정상이라고 보세요? 아가씨가 태준이 낳은 거 우리 결혼하기도 한참 전이에요. 그게 허용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어머니 두 사람 결혼시키셨겠죠. 아가씨 아이 낳게 하고 요나 아빠 저랑 결혼시킬 게 아니라. 당신 어머님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그만두지 못해? 닥쳐 이 미친 새끼야. 당장이라도 남편의 뺨을 갈기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보자 남편도 당황했는지 순간 말문을 닫더라고요. 그러자 신우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언니가 알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우리도 알아요. 사회통념상 아무리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요. 그래서 평생 숨어 산 거예요. 절대 들키지 않으려고. 아가씨도 닥쳐 좀. 들키지 않는다고? 들키지 않으려고 한 게 조카들을 알게 해? 여기 중에 제일 먼저 한 게 누군지 알아? 석준이야. 제일 어린 석준이. 남편도 놀랐는지 아들을 쳐다보더라고요. 아들 눈에선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애 앞에서 아빠 노릇하라느니 태준이는 이 사람 자식이라느니 그렇게 씹으려 대놓고 뭐예요? 그리고 유나가 뭘 본지나 알아요? 내가 진짜 내 입으로 말하기도 민망하지. 그만해. 당신 하려는 말 뭔지 알았으니까 이쯤에서 그만두라고. 그만둘지 말지는 내가 정해. 딸 앞에서 팬티 속에 여동생 손 들어있는 거나 보여준 주제에 부끄럽지도 않나 보네. 혀가 긴 걸 보니. 뭐라고? 당황해 어쩔 줄을 모르는 두 사람을 위해 저는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으로 확실한 증거까지 보고 나자 신우이는 엎드려 통곡을 하더라고요. 코를 대고 납작 엎드려 제발 자기 아들한테만은 비밀로 해달라고 사정을 하면서요. 내가 왜? 내 자식들도 추접한 꼴 다 보고 상처받았는데 태준이는 지키고 싶어? 제발요. 언니, 이렇게 빌게요. 제발 우리 태준이한테만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나는 아가씨고 이 사람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거야. 미리 알려는 줄게. 앞으로 삶이 지옥일 거라는 거. 나중에 태준이 결혼식도 기대해.
나 그 앞에 피켓 들고 가서 서 있을 거거든. 행여 결혼하면 태준이 자식 초등학교 입학식 날도 찾아갈 거야. 아가씨 자식 지옥에서 사는 거 어디 봐. 그게 아가씨한테도 지옥이겠지. 저는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너나 할 것 없이 아이들과 저는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아이들한테 저는 죄인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어떻게 애들한테 그런 꼴을 보이나요? 그 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딸과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고 변호사도 3명을 만난 끝에 진행시킬 수 있었어요. 일단 이혼은 이혼이고 위자료 청구 소송과 더불어 남편이 시조카에게 드린 돈에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고소장이 들어가자 그제야 남편은 집에 와서 이야기를 좀 하자더라고요. 담배를 얼마나 피웠는지 남편이 오자마자 거실에 담배 냄새가 진동을 했죠.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 결국 이혼, 재산 분할 그거 아니야? 해줄게. 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만둬. 어차피 재판의 결과도 돈이 전부일 텐데 왜 그렇게 소모적인 싸움을 하는 건데? 한 달 만에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고작 그거라니. 솔직히 좀 실망스럽긴 하네. 남편으로서도 아빠로서도 정말 최악이고 이런 사람이 호인 소리 듣는 세상이라니. 그만 좀 해.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그럼 애를 지워? 우린 그때 적어도 순수한 사랑을 했었던 거라고. 제발 좀 그 역겨운 입 좀 다물어. 순수한 사랑이라고? 그럼 그 순수한 사랑 당당히 드러내놓고 살지 그랬어. 결국 가장 추접스럽고 더러운 관계라는 걸 알았으니까 위장 결혼이나 하면서 뒤로 그런 짓까지 하지. 정말 부지런히도 살았다. 우린 안 하고 산 지 오래됐는데 그게 아가씨 덕분에 해소가 됐나 봐. 그 나이에 임신까지 한 걸 보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렇다고 남이 걔가 편하게 살았어? 결국 내 자식으로 인정받고 산 건 유나나 석준이야. 늘 아빠 없는 자식이란 소리 듣고 자란 건 태준이라고. 뭐 대단한 호의 베푼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 태준이 상처받고 자란 것도 다 당신이랑 아가씨 이기적인 선택 때문이었으니까. 끝까지 아주 최악이네 당신. 끝까지 해보자. 아주 뿌리까지 지디기어서 절대 다시 못 일어나게 해줄 테니까. 남편 말대로 결국 돈이나 받고 끝날 소송을 굳이 계속 이어나간 건 그 두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원래 일이라는 건 크게 벌릴수록 소문난 잔치가 되는 법이었으니까요. 결국 제 얼굴에 침 뱉기였지만 20년을 속고 산 제가 고작 침 따위에 굴하겠나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 울분이 가시지 않았는데요. 은근히 소문이 나면서 남편 사업장, 지인, 할 것 없이 다 퍼졌어요. 모 회사 고명철이 조카가 실은 여동생 사이에서 난 아들이라더라. 최근엔 그 여동생이 임신까지 했는데 그 애 아빠도 고명철이라더라. 그런 소문이요. 그 사이 제대한 조카가 알게 된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었어요. 사실을 알게 된 조카는 신호를 찾아와 쪽팔린다, 더럽다, 그런 원망을 쏟아내고 집을 나가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바로 저희 집에 찾아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내가 다 줬잖아. 내가 다 양보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왜 내 아들한테까지 상처를 주는 건데? 아가씨, 나한테 대단히 양보한 거 없어. 내가 남편도 없이 혼자 애 키우는 신우한테 남편 양보하고 산 거지. 불쌍한 내 동생? 이 지랄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내가 멍청했어. 내가. 착각하지 마. 당신 아들한테 상처 준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니까. 스스로 더럽고 추접하고 쪽팔린 엄마가 된 거잖아. 아니야. 아니라고. 책임져. 내 인생 책임져. 내 아들 돌려내. 목이 쉬도록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경찰까지 출동했어요.
소송이야 말할 것도 없이 제가 승소했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재산 분할 이후 급하게 사업체를 지인에게 정리하고 잠적하듯 사라져야 했죠. 신우는 함께 가지 못했어요. 완전히 미쳐버려서 정신병원에 입원했거든요. 남편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니 아마 이제 평생 어머님의 남은 생과 정신병원에 들어간 신우 뒷바라지를 하며 살겠죠. 제가 소문을 흘려서 문제가 커졌다며 명예훼손을 운운하기에 얼마든지 해보라고 했습니다. 좀 무서울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당신 그 귀한 아들이나 꽁꽁 잘 숨기고 살아. 내가 그때 한 말 그냥 한 말 아니니까. 결혼식, 돌잔치, 입학식 귀신같이 찾아내서 죽을 때까지 복수할 테니까. 그 사건이 벌써 2년 전의 일이에요. 그게 겁이나 정말로 조카를 꽁꽁 숨겼는지 몰라도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는 모릅니다. 우연이라도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본다면 저는 지금도 기꺼이 그들을 껴안고 같이 지옥에 떨어지고 싶어요. 미치고 싶은 사람은 저인데 이렇게 멀쩡히 살고 있다는 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불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미치지 않았다 뿐이지 우울증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훌훌 털어버리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가장 좋은 복수란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옥에 살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죽을 때까지 다시는 행복이라는 걸 알지 못하길 바랄 뿐이에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